지난 이야기, 프랑스 반군 연합국에 의해 군사 요충지 툴롱이 위협받게 되고 난공불락 요새를 점령 후 전투를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코르시카 민족주의자인 척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망명했던 아버지가 버렸던 파올리를 이렇게 동경을 했어요. 코르시카에 가서 자기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파울리를 만나죠. 근데 파올리 입장에서는 나폴레옹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선이 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파올리는 너무 야심이 크니까 저놈이 저게 지 아버지처럼 나를 언젠간 배신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1793년에 루이 16세가 처형됩니다. 네. 근데 파올리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왕을 죽였다는 데를 경로해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은 자코뱅이었거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갈라져. 아, 완전히 걸리네. 거기다 어린 놈이 왕도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파올리가 무슨 생각하겠어? 나는 100% 죽일 수 있네. 그래서 사실 코르시카에서 반역자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요. 어. 그래도 이제 또 지지자들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간신히 탈출을 하죠. 그리고서 배 타고 탈출해서 도착한 곳이 툴롱이었어요. 훌륭이구나. 완전 이제 뭐 빈털터리에 이제 그렇죠. 뭐 희망도 없잖아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좌절하지 않고 글을 하나 씁니다. 또 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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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결정적인 짧은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글이었어요. 오. 네. 이게 뭐냐면 저녁마다 써가지고 한 이틀 만에 썼다는데 네. 이 글의 제목이 르스피데 보케르예요. 그러니까 보케르에서의 저녁 식사예요. 내용이 뭐냐면 왕당파 인물 하나하고 공화파 사람 하나가 서로 체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네. 결국은 공화파가 우수한 체제라는 결론을 내리는 아. 어떻게 보면 대단히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글이에요. 프로파간다가 뭐예요? 뭐 정치 선전. 맞아, 정신선전적인. 근데 이 글을 왜 썼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읽으려고 쓰진 않았겠죠? 나는 이제 독립이고 뭐고 없고 나는 프랑스 공회파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이게 언론에는 싫게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프랑스에서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코르시카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안 된 인간이 프랑스로 쫓겨오면 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코르시카에서 글 이상한 글 쓴다고 맨날 구박받던 그렇죠. 인간이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또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파올리한테 찍혔던 글하고 이 글하고 수준이 완전히 완전 달라요. 다르네요. 각성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이 무서운 거예요. 팍팍 발전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쓰던 놈도 주눅들이죠. 주눅 들고 갑자기 어떤 그런 이렇게 자기 앞에 큰 벽이 생기면 글이 흔들리는데 여기서 완전히 각성을 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낯간지러운 충성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폴레옹이 썼던 글을 보면 네. 대단히 격정적이잖아요. 감정이 많이 들어. 혁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혁명 정부의 눈에는 이게 확 띄었을 거예요, 이 글이. 아니야, 근데 이건 되게 논리적으로 써.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오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파올리를 통해 오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향 출신이었고 프랑스에 가서 출세했던 살리체테라는 인물을 만나요. 우리가 이제 툴롱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사람들 다 나오는데 살리체테를 여기서 만나요. 아무튼 이 글이 당시에 이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동생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한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 누구야 이놈? 그래서 찾아서 이제 이 사람하고 친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네. 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찰들을 풀어서 자기가 이때 썼던 당시의 신문 글들을 싹 수거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창피해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때 혁명 아니에요. 공화파였잖아. 자기는 공화파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공화파인데 자기는 지금 황제가 됐구나. 세습 황제가 됐잖아요. 자기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습 황제하고 공화파하고 싸워서 공화파가 이긴다라는 글을 썼는데. 네. 이때까지는 자코뱅이었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때 사귀었던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가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오기스탱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은 그저 그런 가난한 장교로 죽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투부대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부대에 들어가야 공을 세울 수가 있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가 다 나오는데 카르토의 포병 지휘관이 부상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걔가 나폴레옹 동기 친구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전투 부대로 간 거야. 자기는 수송대 끌고 울분을 삼키면서 보냈대. 걔가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살리체티와 오기스탱의 추천을 받아서 카루토한테 밀어넣는 이런 훌륭한 장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너도 이 글 봐봐. 얼마나 글은 했어. 중요하지 않고 뒤에서 민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군요. 그러니까 정말 구렁텅이의 최악의 구렁텅이까지 빠졌는데 결국은 자기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그런 행동들로 다시 일어선 게 저는 그게 대단한 것 그다음에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정치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정치질로 망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정치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실전 자기 실력을 또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죠. 네. 나폴레옹은 두 개를 다 했거든요. 다 했어. 한마디로 제가 지금 나폴레옹 툴롱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왜 처음에 에끼에트 요새 못했잖아요. 영국이 너무 막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근에서 대포 다 끌어와가지고 공략했잖아요. 네. 벙커러쉬로. 그 다음에 카루토 때문에 안 된다. 편쳐서 카루토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난관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특출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그 운을 내가 개척해 나간 아 사람, 이건 운이 아니에요. 운명을 운이 내가 아니에요. 만들어 그렇죠. 나간 거죠. 운명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와. 글로 썼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무서운 거는 보통 군인들은 정치를 못하고 정치를 잘하면 군대를 못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둘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보통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더 빨리 스톱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황제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맨날 뭐 소위 중위 때도 지금 실패했던 애인데 근데 요 단계까지 딱 가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또 갑자기 환골탈태. 글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뭐 감상적인 글만 쓰던 인간이 갑자기 논리적인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뛰어난 게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만 기자님 말씀에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또 군인이 하나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보통 군인들은 자기 선전 잘 못해요. 에이, 너는. 정치 선전의 천재잖아. 당시 프랑스의 어떤 언론보다도 자기 색깔 만들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데는 천재야. 예를 들어서 정치적 백을 만든다는 게 얼핏 들으면 야 정치적 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백이 만약에 권력의 기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폴레옹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이 정치적 백 때문에 위기에도 빠져요. 위기에 빠지지만 이걸 헤쳐나온 게 뭐 덕분이었냐? 자기의 군사적 천재적인 능력 때문이었어요. 얘를 투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만한 애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가졌어요. 권력을 갈구하는 야망가로서의 갖출 걸 다 갖춘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네. 나폴레옹은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지고 논쟁에 휘말려요. 본인도 자기 속에 8개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거든. 다중이셨구나.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게요. 나폴레옹 전기, 위인전 이런 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도큐멘터리 중에서 보신 분 중에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바뀌었고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 들어가서 착착착착 올라가서 빠른 승진을 한 게 아니라 구렁텅이까지 급하게 빠져들었다가 이거를 반등으로 찍고 올라와서 별 달기까지가 그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짜 계속 숱하게 말씀하시지만 좌절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면. 근데 어떻게 그게 남들보다도 더 2배로 점핑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근데 재밌는 게 나폴레옹은 남들이 보면 좌절도 잘해. 아 그래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겉보기랑 다르다는 게 네. 나폴레옹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래요. 나폴레옹은 조금 띄워주면 막 이러고 또 조금 이렇게 뭐가 안 되면 푹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예상을 깬다는 게. 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래 다 그래.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럼 이제 저 방콕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이제 머리가 주변 사람들 볼 때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때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준장 됐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뭐 하겠어요. 스탑. 아니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24살인데 네. 여기서 바로 이탈리아 원정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저씨는 끝이 없어. 이 정도 24살에 이 정도 됐으면 끝이 아니라 준장? 이건 내 지금 디딤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았으면 매일 별 닦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그냥 여기 안주해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할 아이, 텐데. 그러려면 이런 정치적 백까지. 정치적 백으로 준장이 만족하겠어요? 아니죠. 최고 권력이 앉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로베스피에르하고도 닿았고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 벼락 출세했다는 거. 네. 보통 이렇게 되면 군사적 모험은 잘 안 해요. 네. 솔직히 내가 잘해야 대위 될 나이도 안 됐는데 그렇지. 별 달았으면 좀 이렇게 좀 이게 연습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 근데 나폴레옹은 그게 아니지. 여기서 진짜 실력을 내가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야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근데- 보면은 그렇다 할 전투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승리했잖아. 그래도 툴롱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 번으로 별 달았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우리 범인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사부터 보면 사실은 급격하게 직진을 하면 점령을 해 나가면 여기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건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나폴레옹은 안정화시키지 않고 아니 지금 바로 가네. 프랑스는 혁명의 와중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공회는 따로 최고 권력자가 있죠. 여기서 자기가 정치에 섣불리 들어가서 저게 휘말리는 것보단 어디에 가서 히트 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가 좀 빠졌는데 지금 특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프랑스는 사실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빼고 했는데 일진일퇴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공포 정치나 어떤 국내 정세는 바깥의 전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정치에 지금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더 큰 전쟁을 기획해서 로베스피에르한테 올려요. 야, 근데 이게 24살짜리가 정말 세긴 세. 그러면 지금 이 프랑스 북부에서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지금 밀어있고 오른쪽에서는 이탈리아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대치하고 그렇죠. 있고. 그 라인이 큰데 당시에 프랑스군이 30만에서 100만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100만 동원령까지 생각했거든요. 세 개의 대부대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전선이 오스트리아 전선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침공하겠다는 게 이탈리아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를 끌고 이탈리아로 들어가면 군대가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 쪽으로 군대를 돌려야 된다. 그 틈에 우리는 오스트리아 정면을 밀고 나가자. 이게 어제 대위애가 장군의 권력도 넘어서 국방장관이 하는 지금 거대한 작전 라인을 쓰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저한테 군대를 주시면 이탈리아를 정복해서 바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그린다고. 그런데 갑자기 공포 정치를 주도하는 로베스피에르가 제거가 돼요. 네, 최고의 백이. 그렇죠. 그날 이제 오기스탱도 같이 죽어요. 최고의 원투백이잖아요. 나폴레옹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처형 대상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단두대로 가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일단은 감옥에 갇히죠. 나폴레옹은 정말 그때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 그래서 타로 쥐노라고 아까 어. 걔랑 타로까지 일설에는 뭐 타로하자 그랬더니 걱정 마. 뭐 이랬다는 설도 있고. 아 일설에는 뭐 톱질 열심히 그 말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자기도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왜냐면 자기- 쥐노가 그걸 말했어요 나중에. 난 둘이 톱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이 사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 그랬더니 야 걸렸나 보다. 그래서 나폴레옹 부르더래요. 그래서 야 나 걸렸다. 그래서 소리가 났나 봐. 딱 그러는데 너 이탈리아로 가라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쥐노한테 야 왜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야 옷 갈아입어. 하여간 여러 설이 있는데 이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게 프랑스도 이제 알잖아. 너무 많이 죽여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죽일 애도 없어. 싸울 군인이 없어요. 싸울 질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집권하는 그 로베스피에르 과격파를 죽이고 약간은 이제 부르주아였던 지롱드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다 이제 세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물불 안 가려 죽였는데 나폴레옹은 죽이가 아까운 거예요. 사실 진짜 얘네가 좀 죽었지. 왜냐면 이거 지금 자코뱅으로 찍혀 있었거든. 로베스피에르에 완전히 총알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에퀴에트에서의 전공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나폴레옹 보니까 그냥 자코뱅에 충성한 애가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애야. 이런 애는 지금 써야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폴레옹은 이제 보직 해임, 대기 발령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되게 우울했지. 우울했는데 이쪽에서 눈치만 보는 거야. 죽이자니 아깝고 뭐 이래서 놔두고 있었는데 이제 파리에서 시민 봉기가 납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진압을 하라고. 예, 나폴레옹은 보직 해임 상태에서 파리 시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폭동이 난 거예요. 완전 내후 외환이네요. 예,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때 테르미노르의 알았어. 반동이라는 건데 테르도미의 반. 이때 이제 집권을 하니까 민중하고 왕당파가 또 결합을 해요. 이거 정신없어. 아, 어차피 목적이 뭐 이렇게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여기를 뒤엎자라는 건 그렇죠.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내 정규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오. 그리고 이제 국민방위군이라고 그때 이제 징집했던 애들이 이제 네. 이쪽 편에 붙은 거야. 아. 난리가 났지. 어. 나폴레옹은 거리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 어느 쪽에 붙을까? 이게 보직 해임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럴 때. 그렇지. 그때 바라스가 딱 떠오른 게 나폴레옹이었다. 에휴. 얘 데려와라. 어. 왜냐하면 이 혁명 쪽에서 키운 장교들도 엉망인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7년 전쟁 할 때 프랑스군 얼마나 개파인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 사실 왕당파 장교들도요 무능하긴 앞뒤를 가려요. 보통 사관학교 졸업하고 부대에서 3개월도 근무를 안 했대. 나폴레옹 코르시카를 휴가 가잖아요. 네. 딴 놈 근무했겠어? 백 하나 없는 나폴레옹도 고향에 가는데 대부분의 장교가 1년에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대. 다 어디 가서 놀고 있어. 그런 게 얼마나 엉망이었겠어. 그래서 생각난 게 나폴레옹이었던 거예요. 찾아! 그래갖고 아슬아슬하게 찾아와요. 왜냐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 아, 고민 중이었으니까 나폴레옹은 그래서 딱 와서 너 진압을 하네. 해라. 그랬더니 별 2개 주면 이렇게는. 여기서 허준 씨하고도 다른데 오. 별 2개라고 흥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 더 얼마나 무섭지? 얇았어. 더 무섭지. 무릎을 탁 칩니다. 아. 근데 이때 나폴레옹은 이제 민중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의 민중 진압은 대단히 잔혹했어요. 대포로 진압을 해요. 그 대포에 예전에 왜 지금 말씀드렸죠 포도탄이라는 거 있죠. 나가면서 산타방 빠바방 확 이렇게 나가는 터지는 거. 거. 그거를 민중한테 쏴요. 민중 진압인데 대포를 쓴다고요? 근데 민중군이 지금 현재 정규군보다 더 정말 많으니까. 전쟁이니까. 그 나폴레옹이 나중에 나폴레옹의 일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폴레옹은 이상하게 예전에 공화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중 봉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이게 정권이 뒤집히고 이렇게 됐다는 걸 대단히 안 좋게 봐요. 아마 자기가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당시에는 아직 어떤 이런 그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할 만큼 어떤 성향이 안. 그리고 실제로는 대학살이 벌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민중은 최고의 폭력이고 뭐 그 다음에 자유는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민중을 지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나폴레옹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나폴레옹이 스페인도 가거든요. 스페인에서도 민중 봉기가 났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잔혹한. 근데 이거는 요즘 말로는 단순한 시민 데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총 들고 있어. 그거 우리가 뭐 시위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었어요. 군대군으로 네, 정규군이 그렇죠. 맞붙게 된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나폴레옹이 그 전에 그 루이 16세 살아 있을 때 한번 시민들이 무장해갖고 튠레리 궁이라고 궁전에 쳐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루이 16세를 지킨다고 했던 연대 애들은 다 저쪽에 가담하고 뭐 도망가고 스위스 군인대 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얘들을 제거한 다음에 시민군이 학살하는데 그걸 나폴레옹이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았고
소위 민중이라든가 평민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이게 무정부 폭동 상태가 되면 민중은 폭도로 변한다. 이런 생각을 이거 오늘날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당시 사람들이 눈 뜨고 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말 못한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민중혁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사실. 거기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나폴레옹의 작전은 그거였어. 포를 집중시켜서 중앙부를 쳐라. 그때 빵 치니까 샥 흩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성당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포도탄을 갈겨서 딱 진압해버리죠. 나폴레옹 그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나는 가장 적은 피로 해결했다. 그 말이 음. 뭐 맞을 수도 근데 있겠는데. 그 말이 당시에는 먹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로베스피에르 때 단두대로 죽인 사람만 17,000명인가 19,000명. 하루에 600명씩 죽었거든요. 그 파리에서만. 음. 지방에서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 네가 가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가서 지 성향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떠한 것에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참고를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으로 이제 이때가 26인가? 25인가 26 넘어갈 때에 파리의 치안 사령관이 됩니다. 그럼 별이 몇 개예요? 별로 따질 수가 없는 게 최고 사령관이 바라스예요. 네. 그 밑에예요. 넘버 2가 예, 그러니까 군의 넘버 2고 실질적으로는 넘버 1이지. 왜냐하면 바라스는 정치인이니까. 이래서 안 돼. 나는 기껏해야 별 2개 이랬는데 넘버 2가 되구나. 그러니까 침묵의 힘이지. 거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제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 어저께, 저 불과 어저께였어요. 내가 먼저 제안을 하면 안 되죠. 입을 여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거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앞으로 먼저 입을 안 열 자신 있습니까? 못 되겠어요. 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면 별 2개. 프랑스 혁명 정부의 공포 정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과 반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진압을 맡게 된 나폴레옹은 강경 진압을 시도하는데 피로 물든 잔혹했던 진압 과정 후 나폴레옹은 파리 치안 사령관에 오르며 입지를 공고히 한다. 자, 나폴레옹이 봉기를 진압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계속해서 진급하는 겁니까? 이게 계급보다 보직이라고. 네. 저 밖에 있는 별 넷보다 현장에서 파리에 있는 최고 사령관이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파티에 가도 네. 무겁지. 그러면 여자들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혼이지. 있기야 있었죠. 미혼 미혼이죠. 아니에요? 미혼인데 미혼이요. 예.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약혼자가 있었다. 네. 약혼녀.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프랑스사를 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이상하게 하다 보면. 근데 프랑스사를 이번에 이걸 많이 봤더니 이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 왜요? 아니 뭐 이게 지금 78세기잖아. 21세기보다 더해. 그 왜 예전에 저희가 중세할 때 잠시만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 중세 같아 지금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거 상식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라 전체가 가루 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명적인 여자 조제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데지레라는 약혼녀가 마르세유에 있었죠. 그런데 뭐 깨끗하게 이제 파혼을 선언하고 파혼을 하고. 조제핀이 굉장히 미인이었나 보죠. 그 조세핀을 찾아보면은 네. 굉장히 예쁜 미모에 뭐 사치도 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사실상 딱히 막 굉장히 왜냐면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마리아 테레지아를 좀 봐서 그런지 예쁘다기보다는 웃는 게 되게 어색한 느낌?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이런 거죠. 나폴레옹을 사로잡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기대가 보기도 높아요. 힘들어. 그래서 무조건 미인이야. 엄청난 미인이야. 막 이랬어요. 그 전에 클레오파트라도 그러고 하여간 유명한 여자는 다 미인이라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진도 나오고 초상화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우리 어릴 때 책이 흑백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서
그냥 미인인가 보다 하면 미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때 당시에 저런 초상화를 그렸을 때 대단히 미화해서 그립니다. 쉽게 말하면 뽀샵이죠. 이미 된 거군요. 저건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싱크로율 40%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네. 최대한 스무땡 미화시켜서. 어플 쓰는 거네. 그렇죠. 그것도 밝기 최고로 해가지고. 하얘 엄청 하얘. 아니 그건 맞아요. 피부가 굉장히 하얘서 오. 피부 미인이었던 건 맞고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누군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미소가 어색하다는 게 네. 조세핀 초상화를 보면 전부 표정이 좀 네, 이래요. 입이 약간 이렇게. 이래요. 근데 이빨이 너무 썩어가지고 아예 새카매 좀 심하게 썩었나 봐. 그래서 아예 이가 새카맸대요. 그래서 이빨을 안 보이고 이렇게 웃는 걸 엄청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고 어쩐지 입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모든 초사가 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빨이 새카만 여자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 아줌마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소문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당시 실세가 바라스였거든요. 바라스가 실세였는데 바라스의 정부였는데 아니 소문이 아니라 그건 실제로 근데 판매해놨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네. 나폴레옹한테 선물로 줬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바라스가?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하고의 파티에서 보여주고 한번 슬쩍, 그러니까 알았겠지 바라스가 저놈이 어떤 타입을 좋아해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웬걸 넘어오네. 그래서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임마. 아니 애 둘 있는 사람이면은 여자 조제프는 몇 살이고 나폴레옹 그때 당시 몇 살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당시 26, 청년 장군이었죠. 와, 나 그러니까 조세피는 저때 32이었어요. 6살 연상이었죠. 예, 반한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겠어요? 19금이에요? 네. 아 근데 네. 저기 이거는 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조제핀 같은 경우는 조제핀의 우군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도 버렸고 솔직히 남자 관계가 굉장히 문란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고 시누이, 나폴레옹 형제, 어머니 원래 뭐 시누이랑 며느리 사이 안 좋지만 나폴레옹 여동생들 다 싫어했고 엄마 싫어했고 남동생들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조제핀은 좋아한 사람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폴레옹? 일단 나폴레옹 빼고 네. 의상실 주인. 옷 많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많이 엄청났대. 팔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 만났을 때 파산 상태여가지고 외상값이 엄청났는데 아유. 그 외상값이 다 의상실 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안 됐죠. 저 카스피에 있는 어느 섬 조그만 섬에 농장주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느 이제 프랑스 귀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파리로 왔는데 네. 그 양반이 장군이었거든. 근데 벌써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름 남자들한테 매력 있는 행동은 잘했대요. 16세 장군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둘 낳았어요. 네. 근데 미망인이 됐죠. 이 사람이. 조세핀.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남편이 잡혀 들어갔고 조세핀도 잡혀 들어갔는데 요건 좀 그 사연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처형 대상 귀족들을 이제 저택 같은 데 몰아넣었는데 가택 연금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정식 재판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네. 마치 닭장에서 골라내듯이 오늘은 너 하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수백 명의 이제 부인도 있고 남편들도 있는데 네. 문 걸었다가 다음날 탁 넣으면 너 이래서 나가서 가시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이렇게 몇 달을 했을 거야 막. 그러다가 남편이 로베스피에르 죽기 5일 전에 처형당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조제피는 살아서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뒤로 정상적인 생활을 그렇겠죠. 그래서 미망인 상태에서 파리에 있는데 나폴레옹과 눈이 맞은 건가요? 그 전에 이렇게 되니까 재산도 없고 그 카스피의 농장도 파산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귀족 라인의 정부가 돼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말했던 바라스의 바라스. 정부도 되고 누구도 되고 꽤 복잡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삶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연습 많이 했대. 파티에서 우아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에 관한 책이 많잖아요. 읽어보면은 조세핀을 좀 심하게 표현한 사람은 고급 매춘부였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남자들의 정부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거의 끝물이었죠.
그렇죠. 나폴레옹한테 왔을 때는 이미 정부를 뒀던 남자들한테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넌 그만 이런 상태였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안정을 위해서 의상실 외상값도 많았고 네.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유력한 애인들이 다 하는 말이 나는 쟤랑 노는 건 좋지만 결혼은 못 하겠다. 아, 그래갖고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잘됐다 나폴레옹한테 넘기자 이랬다는 설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나폴레옹이 딱 만났는데 이제 갓 별다를 극적인 역전을 했잖아. 그쵸. 사격에 딱 들어왔더니 웬 우아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했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한테 넘어간 게 아니고 바라스의 정부였는데 바라스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설도 있고 당시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엄청 귀족의 돈 많은 귀부인인 줄 알았다. 그 마르세유에 둔 데지레가 16살이었어요. 약혼 애가 10살 네. 연하였다고. 그 16살짜리하고 약혼을 하고 파리 사격에 왔는데 하고 6살 연상 근데 누나한테. 뭐 순간의 선택 10년을 줘. 결론으로 따지면 사실 사람이 뭐 결혼할 때 한 가지 이유로 하나.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자기 감정에도 쏟고 여러 가지도 있고 있는데 그냥 나폴레옹 같이 이 머리가 비상한 애가 한 가지에 빠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 봤는데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 나폴레옹이 빠진 건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네, 어쨌든 뭐 누구 말에 의하면 거의 미치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바라스가 바라스?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왜 데지레를 찾겠어? 16살 순진한 소녀를 왜 찾겠어요? 나폴레옹이 데지레한테 편지를 쓰다가 이 여성분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나폴레옹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코르시가 촌 이거였잖아요. 자기 지위가 올라갈 때마다 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데지레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출세하면 쟤랑 결혼해.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마르세유 있을 땐 거의 좌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데지레랑 약혼하고 이런 거죠. 뭐 애도 아버지 돈도 많고 에라 그냥 얘랑 약혼하자. 그런데 갑자기 파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 데지레는 벌써 이상한 거야. 역시 애인은 알더라고. 저게 가면 안 올 텐데 이래가지고 편지에 답장을 쓰는데 꼭 눈물을 찍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고학생이 고시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줘. 자기 뒷바라지 하니까 갔는데 어떤 회장이 있네. 회장 딸이 또 있어. 나 찾지 마라.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막장 드라마가 그때도 예, 똑같아. 근데 이제 그게 라인이 좀 길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푹 떨어질 것 같으면 나 너랑 돌아가서 얘랑 결혼해야겠다. 근데 다음날 갑자기 진급 명령이 와. 잠깐 보려. 나폴레옹도 못 됐네요. 이렇게 돼서 마음 못 나폴레옹 잡고. 편 오늘 이 한마디로 절반은 떨어졌다. 어쨌든 1796년 3월 9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결혼식이 그러니까 대지레가 순진했는지 착했는지 모르겠죠. 이걸 참석해요? 몰랐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소송 걸면 결혼 부여해요. 나랑 약혼이 된 상태니까. 그게 아니고 이 결혼식에 모든 법적 요건이 없어요. 첫째, 주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어요. 둘째, 결혼식 증인이 이땐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폴레옹 측 증인이 증인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뭐 이랬어. 그래서 이 결혼은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에 가면 무효야. 더 중요한 건 조세핀이 데려온 결혼식 증인이 바라스랑 탈레랑이라고 나중에 진짜 거물이 되는 사람인데 네. 지 애인이잖아요. 바라스로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결혼식에 자기 애인을 데려와. 전 애인들을 대동하고. 이러니까 나폴레옹 같이 똑똑한 인간이 이걸 참는다는 건 뭐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뭐가 있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참으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조세핀에게 푹 빠진 나폴레옹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나폴레옹은 이 치안 사령관에 만족할 인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건 정말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나 그냥 돌아가서 대지래랑 결혼하려고 조용히 살래 이랬거든요. 네. 다 왔잖아. 보통 사람은 내가 저 회사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껏해야 그래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나도 출세해보자 이걸 텐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만 내가 한 달 연습을 했는데 프로농구 선수로 스카웃이 됐어? 한 달 연습하면 야구 선수도 할 수 있겠네. 2달 연습하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높은 데를 또 계획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구상했던 이탈리아 원정을 이제 치고 나갑니다. 아,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는군요. 그 전에 이제 툴렁 남부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를 이렇게 따라가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옛날에 그 카이사르도 오고 왔던 길이에요. 한니발. 예, 그래서 이제 거길 따라 이제 들어가려고 네. 침공 계획을 이미 세워놨었고 약간의 전투도 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파리로 오게 됐던 건데 네. 다시 이탈리아 방면군이 조직되면서 이탈리아 방면군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개인의 야심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 카르노라 국방부 장관도 기획을 했었고 프랑스에서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혁명이 나니까 사방에서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 또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이 독일 오스트리아 쪽하고 남부 이탈리아 쪽으로 전 국경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게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 때 전선하고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다 쳐야 될 거 아니야. 다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네. 그래서 이탈리아도 치자. 근데 이렇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좀 목숨을 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쟁은 이게 필요한데 아, 재정적으로. 이탈리아에 돈이 많았어요?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통해서 지중해에서 오는 것들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지중해는 프랑스도 맞닿아 있고 스페인도 맞닿아 있고 했으니까 얘네들 무역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 또 우리나라도 신문 보다 매 이런 것만 나오잖아. 뭐 로마가 쓰레기 더미로 덮였는데 뭐 쓰레기 치울 값이 없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저도 이탈리아 가서 이제 한국 분들 만나면 가끔 이게 파산한 나라 뭐 그리고 뭐 다빈치 그림 이런 거나 있지 아 요즘은 형편없는 나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도 유럽에서 A급 산업국이고 세계적인 산업도 있고 금융도 있고 있어요. 당시에는 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털어오자. 이 또 하나의 재미난 게 우리는 프랑스 혁명해서 프랑스 혁명군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얘들이 유럽으로 가서 혁명을 전파했다, 자유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니까 거룩해 보이거든. 근데 이념은 거룩한데 행동하는 건 도둑대랑 똑같아요. 털어먹으러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용병 우리가 옛날 잘못 배운 게 이런 거야. 용병은 가서 막 턴다. 시민 군대가 가면 덜 하겠지. 똑같아. 악명 높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 혁명군은 라 마르세유를 부르고 나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한 재산 잡자. 옛날 용병들랑 똑같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깨달은 게 이거야. 군대를 몰고 가는데 척박한 땅으로 가면 애들이 싸우지 않아. 아, 털어먹을 게 없으니까. 좋은 땅으로 가면 죽기 살기로 한 다음에 빨리 털려고.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당시 이태리 제노바를 털러 간다. 전부 다 브라보 하는 거죠. 거기 얼마나 그때는 또 금융 은일도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밀라노, 제노바, 베네치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막. 근데 지금 전선이 프랑스는 전체가 지금 전선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탈리아를 턴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인 건가요? 또 하나는 전선의 문제인데 이건 되게 정치적인데 당시 이제 최고의 적은 오스트리아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복수를 빌미로 오스트리아가 거의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독일 오스트리아 라인강 전선이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거였는데 이 혁명군이 자꾸 지잖아 이게 이기기도 하지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침공하면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쪽으로 병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양동인데 이탈리아 방면군을 쳐서 이 압력을 완화시킨 다음에 주공은 라인강에서 밀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로 원수라든가 이제 큰 두 개, 크게 세 개의 군인데 두 개의 군이 오스트리아 독일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라스 정부는 나폴레옹이 야심꾼이라는 걸 알아요.
저놈은 뭔 일 저질지 모르는 놈이야라는 건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나 어쨌든 유능하니까 그 유능한 걸 떠나서 뭐 이게 다 죽여갖고 뭐 누가 유능한지 알아야 말이지. 또 그래서 장수가 없었다면서요. 요것도 조금 오해는 있는데 네. 혁명 정부가 되면서 옛날 귀족들을 막 죽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 장교부가 막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혁명이 이런데 이렇게 되니까 장점은 뭐냐면 밑에서 유능한 애들이 막 올라와요. 아, 이게 그야말로 그냥 오픈 경쟁이잖아. 네. 올라와서 이게 중요하게 차리는 사람은 있는데 얘들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전쟁사를 보면 이런 거죠. 대대장으로는 굉장히 유능한데 네. 이거 사단장 시켰더니 난장을 친다거나 참모로는 굉장히 유능한데 야전지휘관 못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 검증이 안 됐으니 어떻게 어쨌든 나폴레옹은 중앙 가서 검증이 됐으니까 에라 너 가라 이래서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너 사고 치지 마라. 가긴 가는데 너는 절대 보조다. 아하. 라인강 전선을 위한 보조다. 여기를 넘어가지 말 것.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직접적인 침공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일로 돌지 말 것. 아하. 여기만 갈 것.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네네. 압류. 이러고 어허, 이제 저기란 갔습니다. 말이지.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나폴레옹이 파리의 거의 1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의 전투를 보면 시민군, 시위대한테 대포 쏜 거를 제외하고는 풀롱 전투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을 정말 많이 원했어요. 네. 효준 씨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야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야전 경험을 반드시 쌓아야만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또 생각을 했었죠. 더군다나 코르시카 출신이잖아요. 네. 덕분에 이탈리아도 유창했다고요. 아, 그래서 이탈리아 사정이 비교적 밝았어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갔는데 근데 나폴레옹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탈리아 방명군이 형편없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그래도 내가 가서 애들 잘 추슬려서 싸우면 이태리군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아, 나폴레옹은 그 자신감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있어요? 항상 어떤 순간순간마다 훅 올라와서. 심장 12지장 여기 자신감 네, 이렇게. 여기 이게 자신감. 보통 이제 쑥. 술집이나 이런 네. 데서 계속 뭐라고 떠벌렸냐면 내가 이탈리아 방면군을 맡으면 북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 하고 다녔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탈리아 방면군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과연 나폴레옹이 오는 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나폴레옹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네. 다음 이야기. 지휘관 나폴레옹의 능력이 폭발한다. 전투 경험을 통해 우압지졸에서 강군으로 거듭난 나폴레옹 군대의 대활약. 이탈리아 원정 두 번째 이야기. 이탈리아 그렇죠. 군 중에서도 여러 군대로 나눠져 있고 네. 오스트리아 군이 주력이죠. 요것들을 격파하면 된다. 이때 들어간 데가 이제 사르디아 피에몬테라는 이탈리아의 본국이었는데 이탈리아의 그 소위 말하는 별 모양 요새. 유럽에서도 공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현대식 대포 나오기 전에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요새가 아니에요. 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침공은 오스트리아 군대, 험악한 요새 지역 훈련 안 된 군대 하나 더 있지. 사실상 군대 제대로 지휘해 본 적이 없는 26살짜리 사령관. 이게 조합된 상태에서 시도한 굉장한 모험이었다는 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